이 사연은 경기도 용인 지역에 사는 한 가사도우미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오늘도 창문을 닦는다. 물기 하나 남지 않게, 먼지 한 톨 묻지 않게. 혜진의 손길은 창문을 쓸고 지나가며 반짝이는 흔적을 남긴다. 70세의 이태석 회장이 평소 앉아있는 소파에서 바라보는 창문이니 더욱 신경 써서 닦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혜진은 늘 누군가의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해왔죠.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혜진, 오늘 서재도 좀 정리해. 아침 식사를 마친 이태석 회장이 신문을 보며 무심히 던진 말에 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회장님.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태성그룹의 창업자이자 백만장자인 이태석 회장의 저택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어갑니다. 넓은 저택의 모든 구석구석을 혜진은 자신의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죠. 하지만 서재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특히 그 오래된 책상은 더욱 그랬어요. 이 책상은 절대 열지 마. 그냥 겉만 닦아.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태석 회장이 누누이 강조했던 말입니다. 혜진은 한 번도 그 지시를 어긴 적이 없었어요. 궁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할 만큼 대담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서재로 들어선 혜진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5월의 싱그러운 바람이 먼지 가득한 실내로 스며들었어요. 책장을 정리하고 책상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오래된 책상 앞에 섰을 때 혜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낡은 호두나무 책상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표면을 닦으며 혜진은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고아원에서 보냈던 쓸쓸한 날들, 그리고 작은 책꽂이에 꽂혀있던 낡은 동화책. 그 책 사이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편지 조각이 생각났어요. 내 소중한 별. 언젠가 우리는. 편지의 나머지 부분은 찢겨져 있었습니다. 누구의 편지였을까요? 혜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알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고아원 앞에 놓여있던 갓난아기였다는 사실뿐이었죠. 내가 다른 삶을 살았다면. 중얼거리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접어두기로 했으니까요. 현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집을 청소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혜진, 내일 일본으로 출장 간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혜진에게 이태석 회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단호했어요. 3일간 집을 비울 테니 서재를 특히 신경 써.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태석 회장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그는 항상 서재를 강조했죠. 그만큼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혜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응, 잘 먹겠다. 이태석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바라보았어요. 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일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오늘은 마음이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불안한 예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이태석 회장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오르기 전 그는 다시 한번 혜진에게 당부했어요. 서재, 꼭 신경 써. 네, 회장님. 걱정 마세요. 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태석 회장을 태운 차가 대문을 빠져나가고 저택은 다시 고요함에 잠겼어요. 혜진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주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재로 향했죠. 서재 문을 열자 어제와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열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10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열쇠였습니다. 이건 혜진의 손이 저절로 열쇠를 향해 뻗어갔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의 손가락이 작은 황동 열쇠를 감싸 쥐었어요. 이성은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그냥 확인만. 혜진은 열쇠를 책상 서랍의 작은 자물쇠에 가져갔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맞닿는 순간 오랜 시간 닫혀있던 서랍이 작은 소리를 내며 열릴 준비를 했어요.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약속을 이제 깨려고 하는 것이었죠.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손은 이미 열쇠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어요. 혜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고이 놓여 있었죠. 조심스럽게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와 젊은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소녀는 5살 정도로 보였고 남성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놀이공원으로 보이는 곳에서 솜사탕을 들고 있었죠. 이 사람은 젊은 남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태석 회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이태석 회장에게 딸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다고 알려져 있었죠. 혜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내 딸, 미안하다. 아빠가 널 지키지 못해서. 글씨체는 분명 이태석 회장의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편지를 끝까지 읽으려 했지만 그때 사진 속 소녀의 귀에 달린 작은 별 모양 귀걸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혜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혜진에게는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버려질 때 그녀의 귀에 달려있던 작은 별 모양 귀걸이였어요. 고아원 원장님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관해 주셨고 혜진은 그 귀걸이를 평생 소중히 간직해왔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귀걸이와 혜진의 귀걸이는 완벽히 일치했어요. 같은 디자인, 같은 크기, 심지어 왼쪽 별 끝에 작은 흠집까지도 동일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리 없어. 혜진은 손이 떨려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소녀가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것은 너무 황당한 상상이었죠. 어떻게 대기업 창업자의 딸이 고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급하게 휴대전화로 사진과 편지를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두어야 했어요. 그리고 서랍을 닫고 열쇠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혜진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혜진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던 별 모양 귀걸이를 꺼내 사진 속 귀걸이와 비교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완벽히 일치했죠. 어머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혜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이 정말 이태석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라면? 그렇다면 왜 그는 10년 동안 자신을 가사도우미로 두었을까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혜진은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진하게 했어요. 오늘은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태석 회장이 없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마친 후 혜진은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책상뿐만 아니라 서재 전체를 샅샅이 살펴볼 생각이었어요.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을 때 혜진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을 텐데 어디에 있을까요? 혜진은 서재의 모든 구석을 뒤졌지만 금고 열쇠는 찾을 수 없었어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혜진은 책상 안쪽에 작은 비밀 칸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편지가 숨겨져 있었어요. 내 딸을 찾을 때까지 이 비밀은 묻어야 한다. 편지의 필체는 이태석 회장의 것과 유사했습니다. 혜진이 편지를 자세히 읽으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 어디 있어? 이태석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급하게 편지를 제자리에 넣고 책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걸레를 들고 책장을 닦는 척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서재 청소 중이었어요. 이태석 회장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비행기가 결항돼서 일찍 돌아왔어. 내 지시를 어겼나? 혜진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태석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을 해본 적 없는 혜진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저 먼지가 많아서 꼼꼼히 청소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태석은 잠시 혜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 손에 쥔 걸레를 꽉 쥔 손가락. 그의 시선이 책상으로 향했어요. 열쇠는 분명 제자리에 있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 나가봐. 이태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켰을까요? 이태석 회장이 알아차렸을까요? 그날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친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석 회장이 그녀를 불렀어요. 혜진, 잠깐 이야기 좀 하지. 거실 소파에 앉은 이태석 회장의 얼굴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섰어요. 네, 회장님. 책상에서 뭘 찾았지? 직설적인 질문에 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떤 흔적을 남겼던 걸까요? 혜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아무것도요. 저는 그저 청소만 했습니다. 이태석의 시선이 혜진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무심코 만지작거리던 낡은 팔찌가 눈에 띄었어요. 그 팔찌, 어디서 났나? 혜진은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된 은팔찌에는 작은 별 모양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귀걸이와 함께 고아원에서 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죠.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제가 고아원에 맡겨질 때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태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전 그가 첫사랑에게 선물했던 팔찌와 똑같았습니다. 가봐. 단 한마디만 남기고 이태석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다가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태석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평소에는 혜진을 거의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그의 시선이 혜진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자꾸 저를 보시는 걸까? 혜진은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나 생각해 보았지만 책상을 열어본 것 외에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며칠 후 혜진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태석이 전화 통화를 하며 지나갔어요. 응, DNA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지? 최대한 빨리 부탁해. 혜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DNA 검사? 누구의 DNA를 검사하는 걸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혜진은 용기를 내어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태석은 회의차 외출 중이었고 이번에는 확실히 단서를 찾아야 했어요. 책상 서랍을 다시 열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꼼꼼히 읽었죠. 내 딸 미안하다. 아빠가 널 지키지 못해서. 그날 백화점에서 잠시 눈을 뗀 사이에 내가 사라졌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널 찾고 있다. 내 별아,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란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별이라는 표현이 가슴을 울렸어요. 고아원에서 발견한 편지 조각의 문구와 일치했습니다. 내 소중한 별.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젊은 시절에
이태석과 아름다운 여성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여성의 미소가 어딘지 익숙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출산 직후로 보이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고 그 옆에 이태석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966년 4월 12일 우리의 별 이혜진 탄생. 혜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966년 4월 12일은 그녀의 생일이었어요. 이혜진. 그녀의 이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태석 회장의 딸인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사진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서려는 순간 문이 열리고 이태석이 들어왔어요. 역시 그랬군. 이태석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죄송합니다. 앉아봐, 혜진. 이태석은 서재의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다리로 걸어가 앉았어요. 이태석도 그녀 맞은편에 자리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을 테지? 혜진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온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 많은 질문 중 어떤 것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이태석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뭐부터 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70살의 그는 갑자기 더 늙어 보였습니다. 내가 먼저 말할게. 너를 검사했다. 검사요? DNA 검사. 내가 사용하는 컵에서 샘플을 채취했어. 혜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이태석이 최근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것이었군요. 이태석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혜진에게 내밀었어요. 결과가 나왔다. 너는 내 딸이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혜진의 귓가에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울렸어요. 그녀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진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버려진 아이였다고요. 이태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냉철하고 차가운 모습만 보여왔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의 균열이 생겼어요. 널 버린 게 아니야. 잃어버린 거야. 이태석은 천천히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 그는 28살의 젊은 사업가였어요. 첫사랑 박미영과 결혼해 딸 혜진을 낳았습니다. 가족은 그의 전부였죠. 3년 후 1969년 가을이었어. 너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었지. 미영이는 아파서 집에 있었고. 이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6년 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장난감 코너에서 내가 좋아하는 인형을 고르고 있었는데 잠시 점원과 이야기하느라 눈을 뗐어. 그리고 내가 사라졌어. 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온 백화점을 뒤졌어. 경찰도 불렀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했지. 하지만 너는 그냥 사라졌어. 누군가 너를 데려간 거야. 이태석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슬픔이 그를 덮쳤어요. 미영이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어. 너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지.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슬픔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 후로 나는 널 찾는 데 모든 것을 걸었어. 사업도 부도 모두 널 찾기 위한 수단이었지. 더 많은 자원과 인맥을 가지면 언젠가 널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이태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내 어머니야.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1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이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30년이 지났으니까 새 살배기 딸의 모습과 50대 여성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었겠어? 게다가 내 딸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 혜진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었다고요? 10년 전 내가 너를 고용하기 직전이야. 한 사립 탐정이 찾아와서 실종된 내 딸의 흔적을 찾았다고 했어.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20대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였지. 이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은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희망을 접었어. 널 찾는 일을 그만두고 그저 사업에만 몰두했지. 그런데 왜 저를 고용하셨어요? 이태석의 눈에 뭔가 떠오른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내가 이력서를 냈을 때 뭔가 끌렸어. 그냥 느낌이랄까? 내 이름이 혜진이라는 것도 인상적이었고. 하지만 정말 내 딸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 혜진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정체성은 고아였어요. 버려진 아이, 아무도 원하지 않은 아이.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사랑받던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 찾아 헤매던 아이. 저는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된 걸까요? 이태석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그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였어요. 누군가 너를 백화점에서 데려갔을 거야.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아원에 맡긴 거고. 제 별 모양 귀걸이와 팔찌는요? 내 3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거야. 내가 별을 좋아해서 내 별이라고 불렀지. 혜진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여자의 얼굴, 큰 손에 이끌려 걷던 느낌, 달콤한 솜사탕 맛. 저도 가끔 꿈에서 본 것 같아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태석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50년 가까이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정말이니?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을 끄집어내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정확한 장면이라기보다 느낌이에요. 누군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따뜻한 손길, 달콤한 냄새, 그리고 웃음소리. 혜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살 무렵의 기억이란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구분할 수 없었어요. 이태석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이건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라지기 전까지의 앨범이야. 3년이 고작이지만 앨범을 펼치자 아기 혜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갓난아기부터 걸음마 떼는 모습, 첫 생일, 2번째 생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별 모양 귀걸이를 한 웃는 모습의 3살배기 혜진이 있었어요. 이게 내가 가진 마지막 사진이야. 혜진은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선 아이의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친숙했어요. 특히 눈의 모양과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는 지금의 그녀와 똑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태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50년 가까이 딸을 찾는 꿈만 꾸었지 정작 찾은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너의 선택이야. 내가 뭐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 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 가사도우미에서 대기업 회장의 딸로. 그건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려면. 이태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록 실망감이 스쳤지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 그날 밤 혜진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꿈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족을 찾았지만 그 기쁨보다는 혼란과 두려움이 더 컸어요.
자신이 알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태석이 식탁에 앉았을 때 그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잘 잤니? 이태석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태석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용주가 아닌 아버지로서 말하려 했지만 50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었어요. 네. 그럭저럭요. 혜진은 커피를 내리며 무심코 흥얼거렸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의식하지 못했지만 이태석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그 노래. 혜진은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요? 내가 흥얼거리던 노래. 내 어머니가 늘 불러주던 자장가야. 혜진은 놀라움에 커피포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어디서 그 멜로디를 알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이 불안할 때면 저절로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정말요? 저도 모르게 나온 건데. 이태석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었죠. 내 어머니는 노래를 정말 좋아했어. 특히 그 자장가는 매일 밤 너를 재울 때 불러주곤 했지. 혜진은 어머니의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여성이 자신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심장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이태석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는 듯 했어요. 미영이는 음악 선생님이었어. 우리는 대학 음악 동아리에서 만났지. 내가 기타를 치고 그녀가 노래를 불렀어.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였어.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로맨스를 듣는 것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어떻게 결혼하게 되셨어요? 3년을 사귀었지. 내가 25, 미영이가 23이었을 때 결혼했어. 부모님들은 반대했어. 내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안정했거든. 하지만 우린 너무 사랑했어. 이태석의 얼굴에 따뜻한 추억이 번졌습니다. 청춘의 열정과 사랑이 담긴 시간이었죠. 결혼하고 1년 후에 내가 태어났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 혜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받던 아이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늘 외로웠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입양되었는데 저만 남겨졌거든요. 이태석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딸이 겪었을 외로움과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를 찾았어야 했는데. 혜진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이제와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서로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슬픔과 기쁨, 후회와 희망. 50년의 시간은 쉽게 지워질 수 없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혜진아. 이태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를 딸로서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네. 이제 내가 여기 살았으면 해. 가사 도우미가 아닌 내 딸로서. 혜진은 이태석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자신을 원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고아원에서도 그 이후의 삶에서도 그녀는 늘 주변인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는 회장님의 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태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새겨진 그의 얼굴에 젊음의 기운이 돌았어요.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아버지라고 불러줘도 되고 그게 부담스럽다면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좋아.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녀의 인생에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단어였어요. 너무 무겁고 너무 의미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이해해. 서두르지 않을게. 이태석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50년을 기다려온 사람의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택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이태석은 그녀가 함께 식탁에 앉기를 원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니? 아침 식사를 하며 이태석이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당황했어요. 지난 10년간 그는 그녀의 일과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니, 그런 일은 이제 그만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혜진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 그녀는 평생 해야만 하는 일만 해왔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태석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의 딸이 자신의 욕망과 열정을 발견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그럼 찾아보자. 내가 어릴 때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온 집안 벽지에 낙서를 하곤 했지. 혜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그런 장난꾸러기였다니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정말요? 전 항상 얌전한 아이였는데. 천만에. 내 별명이 태풍 혜진이었어. 내가 지나간 자리는 항상 엉망이 됐으니까.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50년의 공백이 조금 좁혀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이태석의 제안으로 저택 내 작은 방 하나를 자신만의 공간으로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림 도구를 사달라고 요청했고 이태석은 기쁘게 최고급 미술 용품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림을 그려볼까 해요. 어릴 때 좋아했다고 하셨으니. 혜진은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라 망설였지만 곧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그린 첫 그림은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이태석은 그림을 보고 놀랐어요. 정확히 내 어머니가 좋아하던 풍경이야. 우리가 데이트할 때 자주 별을 보러 가곤 했지. 혜진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린 그림이 어머니의 취향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한가 봐요. 그날 저녁, 이태석은 저택의 넓은 다이닝룸에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공간이었어요. 58개의 촛불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혜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태석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이 내 생일이잖아. 내가 태어난 지 58년이 됐어. 혜진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그녀가 발견된 날을 생일로 정했기 때문에 오늘이 진짜 생일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빠니까. 이태석의 단순한 대답에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58년 동안 매년 이날이 되면 혼자서 딸의 생일을 기념했던 것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이태석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보석함이었어요. 이건 내 어머니의 것이었어. 내가 가졌으면 해.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너무 예뻐요. 내 어머니가 결혼식 날 했던 거야. 언젠가 내가 결혼할 때 물려주고 싶었다고 했었지. 혜진은 목걸이를 꺼내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진주 목걸이는 세월의 흐름에도 변함없이 아름다웠어요. 혜진아. 이태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이제 정식으로 내 딸로 살아줄래?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서 내가 이태석의 딸 이혜진으로 인정받게 하고 싶어. 혜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에서 재벌가의 딸로, 평범한 삶에서 전혀 다른 세계로. 두려워요. 제가 그런 세계에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이태석은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넌 원래 그 세계에 태어났어.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밤하늘에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저택의 넓은 테라스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이태석의 제안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신분 변화가 아닌 그녀의 존재 자체를 재정의하는 일이었죠. 고민이 많구나. 이태석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섰습니다. 그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요. 억지로 서두를 필요는 없어.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태석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70세의 그에게 시간이란 단어는 젊은이들과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은, 아버지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혜진은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단어가 얼마나 무겁고 의미 있는지 실감했어요. 이태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계획? 글쎄, 사실 난 모든 계획을 너를 찾는 데 썼어. 이제는 그저 남은 시간 동안 내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혜진은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이태석은 50년을 오직 그녀를 찾기 위해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그녀를 잃은 순간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요? 태성그룹은 누가 물려받게 되나요? 이태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관심 있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아. 걱정 마. 사실 나는 회사를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었어. 조카들은 있지만 내 경영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거든. 혜진은 순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태석은 평생 혼자 살다가 재산을 조카들에게 나눠주고 떠났을 것이었어요. 저는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직접 경영할 필요는 없어. 다만 내 철학을 이어갈 사람들을 찾아주면 돼.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녀는 사업가는 아니었지만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천천히 배워볼게요. 이태석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것은 딸이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나 다름없었어요. 다음 날 이태석은 혜진을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태성그룹의 본사는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임원들은 이태석이 낯선 여성을 데리고 나타나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이태석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은 이혜진 씨입니다. 내 딸이죠. 순간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태성그룹의 회장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진입니다. 이태석은 잃어버렸던 딸을 찾은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경계심이 교차했어요. 혜진은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꿋꿋이 버텼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이태석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많이 불편했지? 혜진은 솔직하게 답했어요. 네, 조금요. 다들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저 여자가 정말 회장님의 딸인가? 하고요. 이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야. 50년 동안 딸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딸을 데리고 나타났으니.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있고 법적 절차도 밟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모두 받아들일 거야. 혜진은 그의 말에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웠어요. 자신이 이태석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으로 오해받지는 않을까 걱정됐죠.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 줄까요? 이태석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 내가 내 딸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니까. 그날 저녁 이태석은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혜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경우는 매우 특이한 사례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뒤늦게 인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이태석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상관없어.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혜진이 법적으로 내 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혜진은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기대됐어요.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정체성의 의문이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이태석은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후회 없니? 아직 마음을 바꿀 수 있어.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요. 괜찮아요. 이게 제 운명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 이제는 알고 싶어요. 이태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으면 해. 그녀는 내가 사라진 후 매일 울었어.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이름을 불렀지. 혜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니의 무덤에 가보고 싶어요. 내일 데려갈게. 미영이는 용인 근처 작은 묘지에 있어. 내가 매주 찾아가는 곳이야.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용인의 작은 묘지에 혜진과 이태석이 서 있었습니다. 소나무 그늘 아래 자리한 박미영의 묘비는 단정하고 아름다웠어요. 이태석은 매주 찾아와 관리했기 때문에 주변은 잡초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여기야. 내 어머니. 이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했어요. 혜진은 어머니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돌을 만지니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혜진이에요. 혜진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많이 늦었지만 이제야 찾아왔어요. 오랫동안 어머니를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이태석은 조용히 뒤에 서서 딸과 아내의 재회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혜진은 가져온 꽃다발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흰 백합은 이태석에 따르면 미영이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어요. 이제부터 자주 찾아올게요. 아버지와 함께요. 혜진이 일어서자 이태석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부녀는 한동안 말없이 묘비를 바라보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를 찾았다는 걸 알면 정말 기뻐할 거야. 이태석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태석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열까 해.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야. 괜찮겠니?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자회견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었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었죠. 네, 괜찮아요. 이제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태석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고맙다, 혜진아. 일주일 후 태성그룹 본사 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중 한 명인 이태석 회장이 중대 발표를 한다는 소식에 모든 언론사가 취재진을 보냈어요. 혜진은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이태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의 말에 혜진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이태석과 함께 단상에 올랐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태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이분은 이혜진 씨입니다. 58년 전 백화점에서 잃어버렸던 제 딸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혜진은 눈을 깜빡이며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태석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0년 전의 실종 사건, 끊임없는 수색,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DNA 검사 결과도 공개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혜진은 이태석의 친딸이었죠. 질문 시간이 되자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혜진 씨, 정체를 알게 된 후 기분이 어떠신가요? 혜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평생 고아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가족을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행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회장님, 혜진 씨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태석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혜진이는 이제 막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상태입니다.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천천히 배워가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혜진과 이태석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둘 다 지쳤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모든 것이 공개되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피곤하지? 쉬어. 이태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사실 지금은 뭔가 해보고 싶어요. 뭔데? 서재요. 이제는 그곳을 다른 공간으로 바꾸고 싶어요. 더 이상 비밀이 담긴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요. 이태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바꾸고 싶니? 작업실로 만들고 싶어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써보고 싶어요. 어릴 적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이태석은 감동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자랑스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내가 도와줄게. 몇 달 후 서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거운 책장과 오래된 책상 대신 밝은 조명과 넓은 작업 테이블, 그리고 캔버스와 물감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어요. 혜진은 이곳에서 매일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동화책 제목은 별을 찾아서였어요. 잃어버린 별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태석은 딸의 원고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름다워. 내 어머니가 봤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출판사에 보낸 원고는 바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물론 이태석의 이름이 도움이 되었겠지만 혜진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어요. 책이 출간된 날 혜진은 첫 번째 책을 들고 어머니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제 이야기예요. 잃어버렸던 시간,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에 관한 이야기요. 어머니도 읽어주세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혜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어요. 1년 후 혜진은 태성그룹의 문화재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린이 교육과 문화 지원에 열정을 쏟았어요. 특히 고아원 지원 사업은 그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태석은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50년 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매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 어느 저녁 테라스에서 별을 바라보며 이태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 마침내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별들이 밤하늘에서 반짝였습니다. 마치 혜진과 이태석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요.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쓰게 될 새로운 이야기가요.